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후 집무실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를, 관저는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 등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오늘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4만 명을 넘어 오늘 0시 기준으로는 50만 명에 근접할 걸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사적 모임 6명, 영업시간 밤 11시까지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소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가 주요 인사들에 대한 제재를 주고받았습니다. 러시아는 바이든 대통령의 러시아 입국을 금지했는데 백악관 측은 러시아에 갈 일이 없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전국의 서울의 낮 기온이 16도까지 오르는 등 한낮에는 어제보다 더 포근하겠습니다. 서해안 지역에서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운전하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넣고 돌린다. 오, 바로 분쇄시킨다. 미생물로 분해 착하게 배출. 어머, 속 시원하게 해결한다. 어머 세상에나. 처음부터 바른 리더로. 잘 샀다. 싱크리더. 건강한 잇몸으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게 바로 행복입니다. 이가탄으로 맛있게 이가탄으로 튼튼하게. 4가지 복합 성분 이가탄 시작하세요. 아시죠? 이가탄. 철이 세상을 진화시킬 때 환경도 함께 지켜주는 내일. 오래도록 먼 길을 달려가도 탄소 발자국이 남지 않는 내일. 인간이 쓰는 에너지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 내일. 인류를 위한 지속 가능한 내일. 포스코가 만듭니다. 그린 투모로우 with 포스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설레는 하루를 만드는 습관 아침엔입니다. 점점 포근해져가는 날씨 속에서 오늘도 설레는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이도성 기자, 먼저 오늘 다룰 소식들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네, 213시간 만에 진화되며 역대 최장 기간 이어진 동해안 산불로 발생했던 대기오염물질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는 모습이 위성에 포착됐습니다. 초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등인데 평소보다 많게는 20배 이상 치솟았던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잠시 후 오늘 아침엔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엔 안혜근 기자, 우크라이나 상황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4차 평화협상이 재개됐지만 수도 키이우 등에 대한 폭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가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가 미국에서 수입된 바닷가재와 연관됐을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네, 이 내용도 잠시 뒤 아침엔 월드에서 더 깊이 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엔 라이프에서는 요즘 많이들 찾는다는 스마트 식물 재배기를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궁금하신 분들 모두 주목해주세요. 그럼 3월 16일 수요일 아침엔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청와대에서 만납니다. 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할 예정인데 국민 통합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의견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첫 소식 최승기 기자입니다.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은 낮 12시 청와대에서 만납니다. 배석자 없이 단둘이 오찬을 합니다. 정권 인수 절차와 관련한 문제는 물론 북한의 미사일 도발, 코로나19 추경 등과 관련한 논의 등이 폭넓게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건 전직 대통령 사면입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에도 사면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주장했습니다. 특히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가 사면된 직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장기간 구금하는 게 미래를 향한 정치로 맞는 것이냐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윤 당선인 측 역시 사면을 요청할 뜻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하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견지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만남을 계기로 국민 통합과 화합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청와대는 공식적으론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점을 들어 수용 의사를 밝힐 가능성이 크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함께 사면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는데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살리기 위해서 동시에 사면하기 위해서 남겨둔 것이다. 저는 아마 같이 사면을 하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두 사람의 사면을 연결시키면 대통령이 모욕적으로 느낄 것이라면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차기 정부의 국정 방향을 정할 인수위원회의 주요 직책에 이명박 정부 출신 인사들이 대거 중용됐습니다. 이 중엔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개입을 당연시하는 내용의 논문을 냈던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도 포함됐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엔 친이명박계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주요 직책을 맡았습니다. 우선 최측근인 장제원 비서실장과 권성동 윤한홍 의원은 MB 청와대를 거치거나 전직 대통령과 가까워서 대표적인 친이계 인사로 분류됩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과 서일준 행정실장, 이상휘 정무 2팀장도 MB 청와대에서 각각 대변인과 행정관, 춘추관장을 지냈습니다. 외교안보 분과 역시 MB정부에서 외교통상부 2차관을 지낸 김성환 교수가 간사를 맡았고 MB 청와대에서 대외전략기획관을 역임한 김태효 교수가 인수위원으로 합류했습니다. 김 전 기획관은 청와대 재직 당시 한일정부 보호협정 밀실협상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인물입니다. 그는 또 과거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시절 발표한 논문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유사시 일본의 한반도 개입이 대북 억지력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란 내용입니다. 윤 당선인 측은 인사검증상 김 전 기획관에게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했고 전문성을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강한 군대를 통한 튼튼한 안보, 한미동맹, 그리고 대북 정책 개선을 우선하고 국익을 앞세운 외교안보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인수위에 MB계 인사들이 대거 포진된 것에 대해선 선거를 뛰어보고 실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찾다 보니 이전 정부 출신들이 많이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론적인 분류일 뿐 친이계 친박계는 현재 남아있지 않은 개파란 겁니다. JTBC 강연입니다. 당선 이후 첫 공개 행보로 남대문 시장을 찾았던 윤석열 당선인은 어제는 울진 산불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지로는 외교부가 사용하고 있는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와 함께 서울 용산에 있는 국방부 청사가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다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경북 울진 산불 피해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산불이 시작된 지난 4일 방문에 이어 11일 만입니다. 당선인은 자세를 낮춰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지원금 규모도 높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부 법에 정해진 지원금이 좀 낮다고 그래가지고 규모도 조금 올려서 주택 복구하시는데 지장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후보 시절 공약인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가급적 빨리 재개해 지역 일자리를 많이 늘리겠다고도 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선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제 1분과 간사는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외교안보분과 간사는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2차관,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국민의당 출신의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맡습니다.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은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이 임명됐습니다. 한편 대통령 집무실로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와 광화문 외교부 청사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JTBC와의 통화에서 검토 과정에서 국방부 쪽의 장점이 더 많이 나왔다면서 빠르면 이번 주말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의 정점은 과연 언제일까요? 어젯밤 9시까지 신규 확진자가 이미 44만 명을 넘어서서 오늘 발표될 확진자 수는 50만 명에 가까울 걸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늘 다음 주부터 적용될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해 논의하는데 모임 인원이나 영업 마감 시간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유미애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9시까지 신규 확진자는 44만 1,423명으로 처음으로 4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정부가 일주일 하루 평균 확진자의 정점으로 예상했던 37만 명을 훌쩍 뛰어넘은 겁니다. 앞으로 열흘 정도 안에 이 오미크론 정점을 맞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규모는 주간 평균해서 최대 37만 명 수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정까지 감안하면 신규 확진자 수는 5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일 사망자도 293명으로 엿새 연속 200명이 넘었는데 이 역시 역대 최대입니다. 주말과 휴일 줄었던 검사 인원이 다시 늘어나는 수요일 효과와 함께 확진자 집계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는 동네 병원에서 신속 항원 검사로 양성 판정을 받아도 확진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파력이 더 세다는 스텔스 오미크론의 확산도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늘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열고 다음 주부터 새로 적용될 거리두기 조정안의 의견 수렴에 들어갑니다. 모임 6인 이하, 영업시간 밤 11시까지로 제한한 현 사회적 거리두기가 20일이면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오는 18일 중대본 회의에서 확정 발표할 예정인데 모임 규모를 늘리거나 시간을 연장하는 방안 등이 폭넓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중증 환자, 사망자를 집중 관리해야 하는 시점에 부적절하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JTBC 유미입니다. 지난 4일 오전 발생한 울진 삼척 산불은 213시간이 넘어서야 꺼졌습니다. 강릉과 동해에서 발생한 산불까지 포함하면 피해 면적이 2만 4천여 헥타르, 서울 면적의 40%가 넘는데요. 산불 피해만큼이나 오염물질도 상당히 많이 발생해 주변으로 퍼지는 모습이 위성에 포착됐습니다. 오늘 아침엔 이도성 기자와 함께 더 구체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도성 기자, 대기오염 물질이라고 하면 눈에 잘 보이지도 않을 텐데 어떻게 확인을 한 건가요? 네, 정직에도 환경위성에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대기 오염물질과 기후변화 유발물질을 관측하는 환경탑재체로 살펴본 건데요.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연구원은 이번 동해안 산불의 환경위성 영상 분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파란 배경에 빨갛고 노란 부분이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게 보이는데요. 자외선 에어로졸 지수 영상입니다. 지난 4일 경북 울진에서 산불이 발생하고 다음 날 강원, 강릉에서 추가 산불이 난 뒤 대기 중에 떠다니는 입자물질이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산불이 지속했던 기간 초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등이 평소보다 적게는 3.5배에서 많게는 24배까지 높게 나타났습니다. 대형 산불로 다량 배출된 에어로졸 등은 기후변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번 자료는 산불 영향을 분석하고 중장기적인 기후변화를 연구하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참 여러모로 피해가 컸던 산불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씨 소식인데요. 인터넷 언론 서울의 소리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네,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 소리는 대선을 앞둔 지난 1월 중순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 김 여사는 녹음 파일 공개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일부 사생활 관련 내용만 제외하고는 공개를 허용했습니다. 결국 그 내용이 공개됐고요. 그러자 인격권과 명예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김 여사가 민사소송을 걸었던 겁니다. 김 여사 측 관계자는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정치적 보복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입에 담기 힘든 여성 혐오적 내용의 허위 사실을 여러 차례 방송했고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대화를 녹음해 법을 어겼다는 주장입니다. 또 법원이 정한 공개 범위를 무시하고 사실상 전체 내용을 방송해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적정 공개 범위를 지킨 다른 언론사와도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 역시 방송 직후인 지난 1월 제기했다고 못 박았습니다. 명백한 불법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적정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며 소취하는 그 뒤에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울의 소리 측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법원 판결에 따라 녹취를 보도했다며 김건희는 대국민 사과하고 소를 취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서울 서초구에서는 살수 차량이 이 전신주를 들이받아서 주변의 아파트 단지가 정전이 되는 일이 있었다고요? 네, 어제 저녁 6시 40분쯤에 발생한 일입니다. 서울 서초동 한 도로에서 12톤짜리 살수 트럭이 낸 사고로 전신주 2대가 부러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변 아파트 수백 세대에 1시간 30분 정도 전기 공급이 끊겼는데요. 한전 관계자는 아파트 구내 자체 차단기가 작동했고
전력 자체엔 문제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살수차 운전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다친 사람이 없다는 점이 좀 다행입니다. 그런가 하면 부산에서는 현직 경찰관이 만취 상태로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보도가 또 나왔어요. 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8일입니다. 부산경찰청 소속 A 경위가 술에 잔뜩 취한 상태로 길을 가다 한 여성의 성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인근에서 이 장면을 목격하고 말리기 위해 달려온 남성과는 몸싸움도 벌였습니다. 경찰은 A 경위를 직위 해제하고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런 일을 벌였다고 하니까 또 참 화가 나기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도성 기자, 잘 들었습니다. 어제 한 50대 여성이 교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관광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숨진 여성은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 중이었는데요. 사고가 난 장소를 취재해보니 이미 3년 전부터 안전이 걱정된다는 민원이 꾸준하게 제기됐던 곳이었습니다. 이혜선 기자입니다. 방음벽에서 차들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달려오는 차에선 방음벽 너머 사람들을 볼 수 없는 상황. 도로 바닥에는 우회전 차량들이 지나가다 남긴 검은 바퀴 자국들이 선명합니다. 사고가 일어난 건 어제 오전 7시 20분. 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관광버스가 횡단보도 옆 경계석에 있던 A씨를 들이받았습니다. A씨는 버스에 치인 후 방음벽에 끼어 결국 숨졌습니다. 피해자는 차도와 방음벽 사이 이 경계석에 서 있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A씨는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시의원 비례대표로 출마 예정이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낙선이 됐으니까 답례 인사 참석차 와서 그렇게 됐어요.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보행자와 운전자 시야를 가린 방음벽에 대한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기초 부분이 1m가 넘어요. 그러면 어린이들은 육안상으로 도저히 볼 수가 없게끔 돼 있어요. 이거는 뭐 당연히 필연적으로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 바로 길 건너엔 대형마트와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도 있습니다. 사고가 난 횡단보도엔 하루에도 수백 명이 지나다닙니다. 저희가 봐도 저기 위험하기는 해요. 왜 저기다 전체 만들어가지고. 주민들도 방음벽이 세워지기 시작한 2019년부터 꾸준히 민원을 제기해왔습니다.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그 최초 지가 민원을 제기했거든요. 우리 아파트 주민들 다 죽으란 말이냐. 그랬더니 고작 해준 게 반석에 하나 달랑 해준 거예요. 평택시는 뒤늦게 사고 현장에 구름다리 등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버스 운전자가 A씨를 미처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한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JTBC 이혜선입니다. 코로나로 배달 오토바이가 늘면서 오토바이 소음 관련 민원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30년 만에 오토바이 소음 기준이 강화됩니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부터 적용될 걸로 보이는데 소리가 얼마나 줄어들지 박상욱 기자가 비교해봤습니다. 늦은 밤 오토바이들이 질주합니다. 도로는 터질 듯한 엔진 소리로 가득합니다. 주민들은 밤잠을 설쳐야 합니다. 이런 오토바이 소음은 코로나로 배달용 오토바이들이 늘어난 것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전국에서 2,000건 넘는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계속된 불만에 결국 정부도 움직였습니다. 엔진 배기량에 따라 최대 105데시벨이었던 소음 기준을 86에서 95데시벨로 강화하기로 한 겁니다. 기준이 만들어진 지 약 30년 만입니다. 이륜차에 대한 소음 허용 기준이 대폭 강화합니다. 배기량에 따라서 많게는 17데시벨까지 낮아지는데요. 과연 그 17데시벨의 차이가 실제 어떤지 한번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은 오토바이를 이용해 소리를 다르게 내봤습니다. (17데시벨) 차이지만 느껴지는 소음의 차이는 크게 다릅니다. 바로 옆에서 열차가 통과하는 수준에서 소음이 심한 공장 정도로 소음이 줄어든 겁니다. 단속도 강화됩니다. 배기 소음이 95데시벨을 넘는 오토바이는 영업용 확성기와 동일하게 이동 소음원으로 지정됩니다. 또 CCTV 등을 활용해 상시 소음 단속 시스템의 도입도 추진됩니다. 이륜차의 사용을 금지하는 지역, 대상 시간 등을 지자체 실정에 맞도록 규제하고 단속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환경부는 또 오토바이 소음 자체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전기 이륜차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JTBC 박상구입니다.
지난해 올리지 못한 전기요금을 올해 4월과 10월 요금에 반영해 올린다고 예고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이 4월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실제로 오를지는 불투명해졌습니다. 아예 오르지 않는 건지, 오른다면 언제쯤 오르는 건지 송지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동교동에서 고깃집을 하는 최차수 씨. 한 달 평균 전기요금이 40에서 50만 원 나오는데 당장 다음 달부터 더 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걱정입니다. 어쨌든 간에 전기세가 오른다 그러면 다른 모든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굉장히 힘들죠. 저희들은, 자영업자들은 특히. 정부와 한국전력은 전기요금 원가 증가분 11.8원을 올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나눠 올리겠다고 지난해 말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올렸어야 하지만 코로나로 민생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미루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이렇게 두 차례 오르면 올해 전기요금은 총 5.6% 오르게 됩니다. 주택용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달 평균 1,950원을 더 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의 4월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공약으로 달라질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급감했는데 전기요금 부담까지 짊어지게 됩니다. 다음 달 전기요금은 이달 말까지 결정해야 합니다. 남은 기간은 2주 남짓 뿐입니다.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관계자는 JTBC와 통화에서 인수위가 출범되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수위의 의사를 반영하면 올리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문제는 점점 커지는 한전의 적자입니다. 원가에 해당하는 연료비와 전력구입비 상승으로 지난해 적자만 5조 8천억 원이 넘습니다. 올해는 애초 발표대로 올리더라도 적자가 20조 원에 이를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윤 당선인 공약에 참여한 전문가 그룹에서도 4월엔 안 올린다고 하더라도 올해 안엔 올릴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공약이니까 지키는 게 당연하고요. 그렇지만 그 한전 부채, 적자 이런 걸 고려할 때 앞으로도 계속 안 올릴 수는 없는 거고 시기와 인상폭을 조정해서 아마 나중에는 올려야 될 겁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주요 인사들에 대한 제재를 주고받았습니다. 러시아는 바이든 대통령 등 미 고위 인사들을 제재 대상에 올렸는데 백악관은 러시아에 갈 일이 없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러시아가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고위 인사들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먼저 한 제재에 대한 대응이라며 현지 시간 15일부터 러시아의 입국 등을 금지한다고 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 마크 밀리 합참의장,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 등도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백악관은 일단 대통령의 이름부터 틀렸다고 지적했습니다. I would first note that President Biden is a junior, so they may have sanctioned his dad. May he rest in peace. 제재의 효과에도 의문을 표했습니다. Won't surprise any of you that none of us are planning tourist trips to Russia. None of us have bank accounts that we won't be able to access, so we will forge ahead. 미국 재무부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도운 벨라루스의 루카셴코 대통령 부부를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또 인권운동가를 탄압한 러시아의 검사와 판사 등 4명도 제재했습니다. 한편 이날 러시아는 유럽 평의회에서 탈퇴한다고 밝혔습니다. 서방이 유럽 평의회를 반러시아 정책 도구로 만들었다며 성명을 통해 비난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이 길어지면서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 러시아의 고립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밤사이 핵심 국제 뉴스를 짚어드리는 아침엔 월드입니다. 오늘도 국제 외교안보 심층 취재를 맡고 있는 안의근 기자 나왔습니다. 안의근 기자, 먼저 우크라이나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지금 협상과 폭격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고요?
네, 속도는 느리지만 양측 협상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어제 우크라이나 수석 대표인 미하일로 포돌리아크 대통령실 고문이 트위터에 이런 내용을 올렸는데요. 주요 의제를 놓고도 규정 문제, 휴전과 철군 등이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 문제, 휴전과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영토에서의 철군 문제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루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합동원정군 지도자 화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는 나토 회원국이 아니고 나토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양측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걸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협상 중에도 러시아군의 폭격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제 새벽 키이우에서 최고 3차례의 강력한 폭발음이 들렸고 16층짜리 아파트가 불에 타는 모습도 전해졌습니다. 러시아군의 공세가 강화되면서 키이우에는 통행 금지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네, 하루빨리 좀 협상이 빨리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번엔 북한 관련 소식인데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가 임박했다는 소식에 이 주한미군의 대응도 좀 빨라지고 있다죠. 네, 주한미군이 어제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을 해올 경우 이를 요격할 수 있는 패트리어트 등 요격미사일의 전개와 배치 훈련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북한에 대한 일종의 경고 메시지인 셈입니다. 미군은 또 코브라불로 불리는 특수 정찰기 RC-135S도 동해에 띄웠는데요.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탐지하고 궤적을 추적할 수 있는 기종입니다. 또 탄도미사일의 고도와 속도를 측정하는 리벳 조인트도 서해와 수도권 일대 상공을 비행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북한도 대외 선전전을 벌였는데요. 북한 외무성은 홈페이지에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의 최근 발언을 소개하면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제거되지 않는 한 한반도와 지역의 공고한 평화와 안전은 논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마지막 소식, 어떤 소식인가요? 네, 코로나19의 기원이나 숙주로 지목된 동물들 어떤 게 있었죠? 저는 박쥐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고요. 그 외에도 좀 여러 동물들이 언급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중국 관영 매체가 이번에는 미국산 바닷가재를 겨냥을 했습니다. 바닷가재요? 예. 이 차이나 데일리 보도인데요. 2019년 7월 미국에서 전자담배와 관련된 폐렴이 발생했고 11월 미국산 바닷가재가 우한으로 수입이 됐고 이후 우한의 환안수산물 시장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는 건데요. 다만 시간 순으로 사건을 나열했을 뿐 이번 어떤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에 따라 코로나19가 발생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 보도는 2시간 만에 중국 웨이보에서 조회수 8천만 회를 기록하며 핫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의혹이야 제기할 수 있겠지만 이런 문제는 과학적으로 정확한 근거가 제시돼야 다른 나라 사람들도 아마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 말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안혜근 기자였습니다. 프랑스의 맑았던 하늘이 이렇게 붉은 빛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사하라에서 불어온 모래바람으로 프랑스와 스페인, 독일 등 유럽 서부 지역이 비상입니다. 특히 스페인은 전역이 모래바람으로 뒤덮여 대기질이 최악의 상태가 됐습니다. 산화철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붉은색을 띠는 이 모래 폭풍.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이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스페인 기상청은 봄철에 미세먼지가 많이 유입되긴 하지만 올해처럼 강력한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동차에 매달려 신나게 달리는 사람들. 많은 주민들이 이들을 반깁니다. 마치 영웅의 귀환을 환호하는 것 같은데요. 아르헨티나의 한 부부가 무려 22년간의 세계 여행을 마치고 고향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돌아왔습니다. 어린 시절 동네 친구였던 두 사람. 세계 여행에 대한 꿈을 키우며 함께 자랐는데요. 성년이 돼 결혼을 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지난 2000년에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지에서 그린 그림과 사진을 팔아 여비를 마련하고
자동차 위 텐트에서 잠을 자며 보낸 22년. 그 사이 가족은 6명으로 늘었습니다. 총 36만 2천 킬로미터, 5개 대륙에 100개가 넘는 나라를 방문하고 이렇게 고향에 돌아왔는데요. 코로나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이 가족의 여행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귀여운 염소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바둥거립니다. 앞다리가 많이 불편해 보이는데요. 캐나다에 사는 염소 루는 선천적으로 앞다리가 구부러진 채 태어났습니다. 이런 루를 위해 주인이 보조 카트를 제작해 매일 뒷다리 근육을 키우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결과는 대성공. 이제 캥거루처럼 두 발로 카트까지 걸어와 몸을 의지한 채 뛰기까지 합니다. 루가 이렇게 힘든 훈련 과정을 견딜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이 동물 친구들에게 있습니다. 강아지와 토끼, 고양이까지 핥아주고 살을 부비며 따뜻하게 응원해준 덕분에 전혀 외롭지 않았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AI가 픽한 세상, 제나가 전해드렸습니다. 러시아 국영방송의 생방송 뉴스 중에 방송국 직원이 전쟁에 반대한다는 팻말을 카메라에 들어보였습니다. 러시아 정부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멈추라는 목소리가 러시아 안에서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뉴스를 진행하는 앵커 뒤로 갑자기 한 여성이 등장합니다. 전쟁에 반대하는 문구를 보이면서 전쟁을 멈추라고 외칩니다. 이 모습은 몇 초간 러시아 전역에 송출됐습니다. 국영방송이 푸틴을 대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 이 여성은 다름 아닌 방송사 직원입니다. 시위 전 그는 미리 촬영한 영상에서 자신의 아버지는 우크라이나인, 어머니는 러시아인이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동족 간의 전쟁을 멈추자고 호소했습니다. То, что сейчас происходит на Украине, это преступление. В наших силах остановить все это безумие. Выходите на митинги, ничего не бойтесь. 여성은 시위 직후 체포돼 모스크바 경찰서에 구금됐습니다. 러시아 안에서도 전쟁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전역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개전 뒤 지금까지 구금된 사람이 15,000명이 넘을 정도로 탄압도 거셉니다. 러시아 경찰은 흰종이 한 장을 들고 서 있던 시민도 불법 시위를 하고 있다며 체포했습니다. 정부의 탄압과 전쟁에 대한 반감으로 많은 러시아인들은 주변국이나 미국 등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영국 BBC는 러시아가 전쟁 이후 인력 유출에 직면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전쟁에 반대하는 젊은 러시아 청년층과 군사작전을 할 뿐이라는 러시아 정부를 믿는 부모들 간의 세대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또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한 증오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아시아계 여성이 흑인 남성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한 건데요. 용의자는 주먹과 발로 무려 125차례나 여성을 때렸습니다. 홍희정 특파원입니다. 한 여성이 카트에 짐을 싣고 아파트 로비로 들어갑니다. 또 다른 문을 열려고 키를 꺼내드는 순간 한 흑인 남성이 로비로 들어와 주먹으로 여성의 머리를 힘껏 내리칩니다. 갑자기 얻어맞은 여성이 충격에 그대로 쓰러집니다. 하지만 남성은 계속해서 손으로 때리고 발로 여성을 걷어찹니다. CCTV 영상을 보면 남성은 여성을 무려 125번 때렸습니다. 경찰 측은 지금까지 본 가장 소름 끼치는 공격 중 하나였다고 밝혔습니다. This was a sustained, continued, horrible attack. I can't imagine that anyone else could deduct that this wasn't an attempt to kill her because. 경찰 수사 결과 용의자는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었습니다. 거리에서 마주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지나갔다는 게 범행 동기였다고 용의자는 주장했습니다. 용의자는 증오 범죄와 2급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한 증오 범죄는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8일에도 맨해튼의 한 지하철역에서 여장을 한 40대 흑인 남성이 자신과 부딪혔다는 이유로 망치를 꺼내 아시아계 남성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이틀 뒤 경찰은 남성을 용의자로 체포하고 증오범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아직은 이른 봄이지만 파릇파릇한 쌈채소나 알록달록한 꽃을 집에서 쉽게 키울 수 있는 스마트 식물 재배기가 인기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 앤 라이프 경제산업부 구희령 기자와 함께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이 스마트 식물 재배기, 이게 정확히 뭔가요? 그 스마트 농장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을 텐데요. 햇빛 대신에 LED 조명을 쓰고 흙 대신에 영양 성분이 들어간 물을 써서 빨리 고르게 키울 수 있는 기법입니다.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장마나 가뭄에도 영향을 받지 않죠. 그럼 이런 스마트 농장에서 쓰는 기법을 가정에서 쓸 수 있게 작은 크기로 쉽게 쓸 수 있게 만든 그런 제품입니다. 아, 원래는 농장에서 쓰던 거군요. 근데 가정에서 굳이 이런 제품이 필요할까 싶기도 한데 텃밭이나 화분에서 키우는 것과는 또 많이 다른가요? 누구라도 쉽게 키울 수 있다. 그게 가장 다른 점인데요. 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죽어가는 난초도 살려내는 마법의 손인데 저 같은 경우는 멀쩡한 선인장도 죽일 수 있는 저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렇게 식물 키우는 솜씨가 좀 다르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기계를 이용하면 뭐 물 주는 시간도 알람이 알려주기 때문에 컵 가져가서 그냥 물만 부어주면 되고 뭐 햇빛도 골고루 내리쬐는 거니까 누구라도 쉽게 키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굳이 이거를 집에 들여야 할까 싶으실 텐데요. 코로나가 역시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로 시간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식물 키울 수 있는 여유도 생기고 집에서 식물을 좀 보고 싶다 하기도 하고 또 건강한 먹거리를 챙기는데 사람 많은 장보기는 좀 꺼려진다. 뭐 이런 이유들인데요. 실제로 한 업체에서 조사를 했더니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면 4배까지 판매가 늘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늘었네요. 근데 왜 작년에 파가 너무 비싸서 집에서 파를 직접 길러서 먹는 이 파테크가 한창 유행했었잖아요. 네. 혹시 이 기계로 파도 기를 수 있나요? 파는 사실 물컵에 넣으면 쑥쑥 잘 자라기 때문에 재배기까지 필요가 없고요. 아, 네. 실제로 재배기에서 키울 수 있는 이제 식물들이 약간 한정이 돼 있는데 주로 쌈 채소나 허브가 많습니다. 이게 식물마다 다 이렇게 자라는 생장 조건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3-4가지로 묶어서 비슷한 조건을 가진 것들끼리 키우느라서 제한적이긴 한데 그래도 종류가 아직 수십 가지 정도는 되니까요. 꽤 많네요. 근데 주로 먹거리를 많이 기르나 봐요. 네, 맞습니다. 그럼 채소값 같은 것도 좀 절약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런 기대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상추값이 막 뛰고 이럴 때는 뭐 구하기도 쉽고 가격도 많이 아꼈다고 하는데 네. 그렇다고 과연 채소값이 줄어드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2만 원 이상 비용이 들기 때문인데요. 이건 렌트 기준이고요. 업체에서 이제 기계를 설치를 해주고 관리도 2-3달에 한 번씩 해주기 때문에 그 비용이 있고요. 또 비싼 제품은 정가 기준으로 한 150만 원 정도까지 하기 때문에 사실 꽤 비용이 돼요. 그러네요. 그렇다 보니까 키우는 채소도 뭐 아무 데서나 사기 어렵고 좀 비싼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버터헤드 이런 채소들이 많거든요. 네. 저도 버터헤드는 처음 들어봤는데 이렇게 뭐 구하기 힘든 것 같은 경우에는 직접 길러서 먹기도 하고 또 기르기도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가격이 아까 들어보니까 그렇게 만만한 것도 아니고 또 공간도 지금 이렇게 화면에 있는 모습을 보면 상당히 많이 차지할 것 같거든요. 예, 약간 제가 봤을 때 뭐 좀 작은 것도 에어프라이어 좀 큰 거 정도 사이즈가 되고 네. 책꽂이 정도 크기가 되는 것들도 있어요. 책꽂이 정도요? 네, 2단, 4단 이렇게 쌓아 올리는 것도 있고 이렇게 와인 셀러 그 네. 정도 되는 크기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예 드러내놓고 인테리어용으로 쓰시는 거예요. 어디 두개 공간이 많이 차지하니까 네. 예쁜 식물, 뭐 꽃 이런 걸 보일 수 있게 많이 쓰고 있고요. 또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큰 제품들은 밀폐된 경우가 많았는데요. 요즘은 조그마하게 이렇게 선반이나 장바구니처럼 이렇게 된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건 허브 향기, 꽃 향기를 맡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네네. 쌈채소용이 아니더라도 이제 반려식물 기르는 용도로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종을 키우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식물 재배기는 모종 상태로 주는 경우가 많은데 아예 씨앗부터 기를 수 있게 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우는 즐거움을 느껴보라 이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쌈채소 키우는 방법 그리고 실내 텃밭도 가꿀 수 있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구희령 기자였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9도, 낮 최고 기온은 12도에서 23도 사이로 일교차가 크게는 15도까지 벌어지겠습니다. 오전까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서해안에 인접한 교량과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으니까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 여기까지입니다. 오미크론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고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침엔 JTBC.